자, 안녕하세요. 고전문제 북클럽 1주차 사전 퀴즈와 질문입니다. 파이돈 57A부터 61C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첫 주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 수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위에서 책을 보면서 이제 이해를 하셨겠지만, 파이돈은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죽음, 사형당하는 날 당일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와 소크라테스가 죽는 장면까지 전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7A부터 61C까지는 말하자면 이 책의 도입부, 그러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제자들과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평생 사람들과 토론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죽는 날 당일까지도 영혼불멸의 문제를 놓고 제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루는데, 플라톤 책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플라톤이 굉장히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능력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뭐 플라톤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문학이고 세계 문학에 꼽히는 그런 문학 작품인데, 파이돈은 특히나 완성도가 높은 문학 작품을 꼽힙니다. 뭐니 해도 스승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굉장히 공을 들여 쓴 책이고요. 플라톤의 책에서 공을 들인 문학 작품으로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짤막하게 나오는 일종의 서론 부분 같은 것이 그 책 전체의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앞부분을 좀 더 짧지만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소크라테스가 고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무슨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세 가지 제목입니다. 아테네가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낯선 신을 끌어들임으로써 또는 끌어들이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 이 얘기를 하나 잡으면 너무 길어서 지금 얘기를 할 수 없고요. 이것이 궁금한 분들은 소크라테스의 변론 또는 변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소크라테스가 재판을 받는 당일날 소크라테스가 자기 변호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관련된 네 편의 대화편이 있습니다. 처음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고발을 당해요. 누구죠? 멜레테스인가? 멜레테스하고 세 명의 사람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는데, 멜레토스죠. 그 고발 당하게 되면 어떻게 당하냐면, 그 고발한 사람과 고발 당한 사람을 같이 불러요, 관청에서.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즉결 심판할 수 있는 건 그 담당자가 즉결 심판을 합니다. 이제 아테네 사법제도 좀 복잡해갖고 각 죄별로 따로 다루는 게 있어요. 우리 또 문제 가정법원이 있고 뭐 형사재판이 있고 민사재판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뭐 가족 간의 문제를 다루는 법정이 있고 또는 관리가 있고, 뭐 외국인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법정과 관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신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종교 재판과 관련된 겁니다. 바실레우스라는 관청이 이제 그걸 다루고 있어서 양쪽을 불러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재판관이 그 관리가 보기에 명확하면 그때 그냥 바로 처리를 합니다. 심지어 사형도 그렇게 처리했다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복잡하겠다 싶으면 재판에 넘깁니다. 근데 이 재판이라는 게 뭐 100명, 200명, 많게는 1000명까지의 그 배심 재판관들을 참석시켜서 양쪽에 고발한 쪽과 고발당한 쪽의 얘기를 듣고 투표를 해서 유무죄를 가리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불려 나가요. 그래서 바실레우스라는 관청에 가서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날짜를 잡고, 그리고 나오는 길에 에우티프론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에우티프론이 그 관청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서로 알던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무슨 일로 오셨냐,
뭐 난 고발당했다. 넌 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에우티프로는 자기 아버지를 고발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잘 만났다. 내가 지금 불경죄, 신을 믿지 않는 데는 불경죄로 고발당한 참인데 넌 아버지를 고발할 정도면 경건이 무엇인지 잘 알겠구나. 그걸 나한테 좀 가르쳐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화편이 에우티프론이라는 대화편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 당일날 소크라테스가 재판에 출석해서 아테네의 재판은 이제 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배심 재판관들이 투표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들 앞에서 고발한 쪽은 검사 역할을 하고 전문 검사가 따로 없어요. 시민은 누구나 고발해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거죠. 모든 시민들이. 우리는 이제 검사 기소 독점주의로 기소를 독점합니다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낳고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고대 아테네는 안 그랬고 반면에 또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도 없기 때문에 고발당한 사람이 자기 변론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편법으로 말 잘하는 사람을 이제 자기 증인으로 내세워서 그 사람이 많은 부분을 얘기하게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재판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변론을 자기가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크라테스 변론이라는 작품이고 중간에 뭐가 있는데 중간에 크리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원래 이제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바로 직결 처분하거든요. 근데 때마침 그때가 축제 기간 중이어서 축제라는 건 결국 신에게 제의를 드리는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바로 직결 처분을 하지 않고 구치소에 갇혀서 몇십 일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디 성소로 보냈던 배가 돌아오는 기간 동안 이제 사형 집행을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이제 크리톤이라는 작품인데 크리톤이라는 그 제목은 뭐냐면 소크라테스의 오래된 친구 중에 크리톤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절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소크라테스를 매일 찾아옵니다. 구치소에. 자기 절친한 친구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이제 죽기 며칠 전에 찾아와서는 소크라테스에게 도저히 내가 너를 이렇게 보낼 수는 없겠다. 탈옥을 하자. 준비는 다 돼 있다. 간수도 다 매수해놨고. 그렇게 막 오늘날처럼 막 교도소 높은 벽을 치고 뭐 이렇게 철저히 감시하지 않습니다. 흔히 일어난 였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내가 여기서 탈옥을 하는 게 정의로운 일인지를 따져보자. 그래서 탈옥을 하는 것이 정의롭지 않다는 결론을 내고 탈옥하지 않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에우티프론, 크리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뭐죠? 아폴로기아, 소크라테스 변론, 요 세 개의 작품 플러스 파이돈 네 번째 작품. 그래서 네 편인데 앞에 세 편은 플라톤이 20대에서 30대 사이에 썼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이 70살에 죽는데 플라톤이 그때 나이가 28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대화편들을 보통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젊었을 때 썼던 대화편들을 초기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그 초기 대화편에 그 세 편이 속하는데 파이돈만은 50대 중기 대화편이라고 하는데 50대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 작품이 쭉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소당하고 재판 당일날 그 다음에 구치소에 있던 중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형날 이렇게 됐는데 왜 하나만 뚝 떨어져서 나중에 썼을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내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플라톤은 왜 중년에 들어서야 파이돈, 자기 스승의 죽음을 다룬 파이돈을 썼을까? 여러분 뭐 책이 바로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인간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측을 해보라는 거죠. GPT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자, 두 번째. GPT 얘기는 좀 해야겠군요. GPT가 방학 중에 나와갖고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나도 GPT와 대화도 해보고 그랬는데 GPT가 거짓말 잘합니다. 그리고 엉터리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조롱거리도 돼 있지만 또 한편으로 재밌다고도 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만 GPT를 믿지 마시고 그리고
그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을 하는 이런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고 또는 새로운 생각에 접해보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손해입니다. 점수는 잠깐에 이길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여러분 손해고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이제 내용에 보시면 소크라테스의 부인이 크산티페입니다. 크산티페는 워낙 악초로 유명한 부인이긴 한데 소크라테스가 밥벌이 안 하고 맨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랑 철학적 대화하고 다녔으니까 악초가 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물론 그 얘기는 플라톤의 작품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보면 그 부인인 크산티페가 아이들을 업고 안고 손잡고 셋인가? 이렇게 하나는 갓난쟁이에요. 나이 이른의 할아버지가 기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형 안 당했으면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어.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크산티페가 그 자기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막 펑펑 울고 난리가 났죠, 당연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옆에 있던 크리톤을 시켜서 이 사람 좀 어떻게 지금 집으로 보내라, 그러자. 그러니까 이제 크리톤은 자기 노예를 시켜서 그 가족들을 집으로 데려다 줍니다. 자, 이게 우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남편, 가족인데 우리 동양 사회, 특히 유교 사회에서는 자식이 부모님의 임종을 지켜보는 게 마지막 효도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못한 거죠. 못하게 한 거죠. 자기가 본인이 애들을 보낸 겁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이 되는지, 왜 그랬을지, 그리고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소크라테스 이런 행위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관련해서 이 그림을 좀 잠깐 봅시다. 이 그림은 이제 프랑스의 화가 자크 루이 다비드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1787년 작품인데 이때가 이제 프랑스 혁명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드높이는 작품들을 많이 그렸다고 해서 혁명 화가라고도 부릅니다. 이 보시면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소크라테스 최후 죽음이라는 작품인데 불어로 람모르드 소크라트이네요. 예, 죽음. 여기 이제 소크라테스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딱 보시면 굉장히 다부진 체격을 하고 있어요. 70의 노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갓바라고죠. 초콜릿 복근에다가 이 허벅지 장단지보다 장단 씨름 선수 같아. 여기도 팔뚝도 그렇고 굉장히 그 당당한 모습을 갖고 있죠. 그래서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지금 내가 이게 사실은 뭐 서양 사람들 생각합니다만 서양 사람들은 죽어서 하늘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죽으면 영혼이 하데스 지하 세계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소크라테스의 고대 그리스 현실하고는 안 맞습니다만 한쪽은 이제 이게 동미나리라고 하던데 보통 미나리즙을 갈았어요. 그래서 그걸 마셔서 마시는 건데 간수이면서 이제 소크라테스를 존경했던 인물인 걸로 표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배를 건네면서 슬픔에 잠겨 있는 모습이 보이시고, 근데 저기 보시면, 이쪽이 보시면 우리가 좀 거기를 확대해 볼까요? 여기 이제 여인의 모습이 손을 흔들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있고, 좀 젊은이의 모습이 있고, 여기 좀 나이 든 지팡이 짚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아마 이거 크리톤이라고 설정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다비드가. 그래서 가족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중에 하나들은 좀 제법 컸고 청소년 정도 됐고 어떤 나이는 갓난쟁이. 이 갓난쟁이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이제 보내는 장면이죠.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기 제자들이 지금 소크라테스 얘기를 귀 기울여 이렇게 듣는 모습도 보이고 여기도 이제 소크라테스 한쪽 무릎을 잡으면서 그러니까 아마 거기 이제 파이돈에 보면서 그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요. 그걸 토대로 그린 거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벽을 짚고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철학 토론이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하면 여기도 지금 이 사람도 울고 붙고 이 사람도 울고 붙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친구 또는 스승의 죽음에 비통한 이 두 가지의 감정들이 교차되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이쪽인 한쪽 사람이 이렇게 이, 이 화면 안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등을 돌리고 묵상에 잠겨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루마리 책자가 보입니다. 저게 누구일 것이냐? 뭐 따로 설명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이제 중년에 들어선 플라톤이 자신의 스승의 죽음에 대해서 명상에 잠겨서 작품을 구상하고 그것을 책으로 파이돈이라는 책으로 남겼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비드가 이런 설정을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두 개의 화면을 편집하는 거죠. 사용당한 날 당시의 광경과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뭐 사이버 공간처럼 플라톤의 어떤 중년에 이른 이 사건이 지난 후 벌어진 한 30년 정도 후에 플라톤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런 점에 아주 탁월한 발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자, 세 번째.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 만나서 내가 원래 평소에도 꿈을 갖고 꾸면 꿈에 뭐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소크라테스가 시를 지어라. 그래서 자기는 내가 철학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철학을 계속 열심히 하라는 소리인가 보다. 그 시라는 게 바로 철학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앞두고 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서 혹시 이게 진짜 시를 얘기하는 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새 운율 공부를 하고 있고 뭐 이소부화를 운율이 있는 것으로 바꾸고 있다. 이게 시가라고 했을 때 오늘날 우리가 이제 자유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는 금방 안 떠오르고요. 고대 그리스에서 시가와 산문을 구별하는 거는 운율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장단단, 장단단, 장단단 뭐 이렇게 헥사메타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일리아스라고 하는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 같은 게 이제 서사시인데 서사시 운율이 있어요. 그리고 비극, 그리스 비극들 있잖아요. 뭐 아가멤논이니 뭐 소포클레스의 뭐 오이디푸스 왕이니 뭐 이런 그리스 비극들도 운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극도 시예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도 시고 뭐 서사시 소설 같은 것도 시고 그런 거고요. 철학자들의 책 파이돈, 플라톤의 파이돈 여기는 운율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산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진짜 시를 쓰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이소부화를 산문으로 된 거를 운율 있는 시로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죽음을 앞두고, 물론 거기에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잘못한 거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에서. 근데 잘못한 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왜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신의 명령을 어기면 안 되니까 라고 하는 것보다 그 더 배후의 어떤 이유 그런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하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이돈을 읽고 플라톤의 작품들을 읽을 때 계속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작가가 플라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소크라테스란 실제 인물이 나와서 거기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가 실제로 했던 얘기를 기록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연히 플라톤이 18살 때 소크라테스를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따라다닌 게 아니고 그래서 당연히 소크라테스가 했던 모든 이야기를 들을 기회는 없어요. 당연히. 그리고 또 재밌는 건 파이돈 납부에 오면 플라톤은 그때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플라톤이 자기 대화편에서 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만남과 대화 내용들이 원래 있었던 것을 고지고대로 옮겼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 그런 사건 자체가 아예 없을 수도 있는 걸 허구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놓고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었을까? 플라톤이. 또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취사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글을 쓰다 보면. 만약에 실제로 그런 대화가 있었더라 하더라도 요 얘기를 왜 버리지 않고 여기서 살렸을까?
그 의도가 뭘까? 독자에게 어떻게 이 얘기가 어떤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를 넣은 걸까? 이런 얘기, 이 세 가지 질문을 답을 찾아보시고 이제 아이캠프스에 올려놓을 테니까 과제로 올려놓을 테니까 과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 우리 수업 시간 직전까지 시간을 잡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도 중요한 겁니다. 교광사 나나 또는 조원들에게 하는 질문 한 가지. 이건 반드시 해보세요. 이건 너무 느슨하게 다루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안 하면 과제 안 하는 걸로 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질문들과 달리 여러분들로서 잘 해결이 안 되거나 궁금하거나 또는 야, 요런 얘기는 우리 조원들끼리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다. 추가로 이 세 가지 말고 시간은 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해보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니까 그거까지 해서 여러분들 질문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는 것, 텍스트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 이건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것이면서 텍스트에 질문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독자적으로 텍스트에 대해서 질문을 짜보는 것. 이게 텍스트를 잘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 우리 강의실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수고했습니다.